저는 올해 27살입니다. 대학을 졸업한 지 벌써 3년이 됐지만 아직까지 변변한 직장 하나 구하지 못했어요. 이력서를 넣은 회사만 해도 100군데가 넘는 것 같은데 돌아오는 건 번번이 불합격 통보뿐이었습니다. 그렇게 42번째 면접마저 떨어진 날이었어요. 회사 건물을 나와 지하철역으로 향하는데 발걸음이 무겁기만 했습니다. 이번엔 정말 될 줄 알았거든요. 3차 면접까지 갔었고 면접관들 반응도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결과는 역시나였어요. 지하철역 계단을 내려가는데 눈물이 핑 돌았지만 억지로 참았습니다. 그때였어요. 플랫폼 한쪽 구석에서 노랫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는 출퇴근 시간이었는데 그 목소리만큼은 유난히 또렷하게 귓가에 닿았어요. 저는 무의식 중에 그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플랫폼 기둥 옆에 작은 돗자리를 깔고 앉아 계셨어요. 70대쯤 돼 보이는 분이었는데 낡은 코트를 입고 계셨고 앞에는 동전 몇 개가 놓인 종이컵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눈을 지그시 감고 노래를 부르고 계셨어요. 제가 어릴 때 엄마가 불러주시던 옛날 가요였는데 목소리가 정말 애틋하고 구슬펐습니다. 저는 그 앞에 멈춰 섰어요. 할머니의 노래를 듣고 있자니 제 마음속에 쌓였던 무언가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면접 떨어진 것도,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한 것도 그 순간만큼은 잊을 수 있었어요. 노래가 끝나고 할머니가 천천히 눈을 뜨셨을 때 저는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지갑 안에 든 돈은 10,000원짜리 2장이 전부였어요. 한 장은 내일 아침 먹을 김밥 사려고 아껴둔 거였고 나머지 한 장은 교통카드 충전하려고 남겨둔 거였습니다. 저는 잠깐 망설였지만 결국 10,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 할머니 앞 종이컵에 조심스럽게 넣었어요. 할머니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올려다보셨습니다. 아이고 학생, 이렇게 큰 돈을 어떻게. 괜찮아요. 노래 정말 좋았어요. 고맙네. 정말 고마워. 복 받을 거야.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저는 그 미소를 보는 순간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어요. 면접에 떨어져서 하루 종일 차갑게 얼어붙어 있던 마음이 조금씩 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한테 인사를 하고 돌아서는데 뒤에서 할머니가 다시 노래를 시작하셨어요. 저는 그 노랫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플랫폼을 걸어 나왔습니다. 그날 이후로 이상하게 그 할머니 생각이 자꾸 났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저는 퇴근 시간에 맞춰 그 지하철역을 찾아갔습니다. 할머니는 늘 같은 자리에 앉아 계셨고 저는 주머니에 든 10,000원을 들이며 짧은 인사를 나눴어요. 할머니도 저를 알아보시고는 또 왔구나 하며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할머니를 만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제 통장 잔고는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학자금 대출 상환일이 다가오는데 정작 갚을 돈이 없었어요. 은행에서는 매일같이 문자가 날아왔고 전화도 하루에 서너 번씩 걸려왔습니다. 처음엔 정중하게 상환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였던 문자가 나중엔 연체 시 신용등급 하락 및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로 바뀌었어요. 원룸 월세도 문제였습니다. 이미 3달째 밀린 상태였고 집주인 아주머니한테서 독촉 전화가 계속 왔어요. 다음 주까지 안 내시면 계약 해지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정말 막막했습니다. 부모님한테 손을 벌릴 수도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아버지는 3년 전에 공장에서 일하시다가 허리를 다치셔서 지금도 치료 중이셨고 어머니는 식당 주방에서 설거지 일을 하시며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계셨어요. 그런 부모님한테 제가 어떻게 돈 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제가 도와드려야 할 형편인데 저는 취업도 못한 채 폐만 끼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집에 전화하면 어머니가 늘 물으셨어요.
딸, 밥은 제때 먹고 다니는 거야? 면접은 잘 봤어? 저는 그때마다 네, 엄마, 잘 먹고 있어요. 이번엔 될 것 같아요. 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실은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못 먹을 때가 많았어요. 편의점 도시락 할인만 기다렸다가 먹거나 아예 굶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편의점 야간 알바를 시작했어요. 밤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 8시간 근무였습니다. 그 돈으로 월세 일부랑 생활비를 겨우 메꿔가며 버텼습니다. 낮에는 이력서를 넣고 면접을 보러 다녔고, 밤에는 편의점에서 일했어요. 잠은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못 잤습니다. 집에 오면 오후 2시쯤 되는데, 씻고 침대에 누우면 정신을 잃듯이 잠들었다가 저녁 6시쯤 알람에 깨어났어요. 그리고 다시 이력서를 수정하고 자기소개서를 쓰고 면접 준비를 했습니다. 밤 10시 반쯤 되면 편의점으로 출근했고 새벽까지 카운터에 서 있었어요. 몸은 녹초가 됐지만 쉴 수가 없었습니다. 쉬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한 달을 버티고 나니 50번째 면접 기회가 왔습니다. 이번엔 정말 간절했어요. 중견기업 마케팅팀 신입 공채였는데 1차 서류에 합격했다는 문자를 받았을 때 정말 기뻤습니다. 2차 필기시험도 통과했고 드디어 최종 면접까지 올라갔어요. 면접 날짜는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였습니다. 면접 준비를 하면서도 편의점 알바는 계속 나가야 했어요. 면접 전날 밤, 저는 편의점에서 일하면서 계속 면접 준비를 했습니다. 예상 질문들을 공책에 적어두고 손님이 없을 때마다 꺼내서 봤어요. 지원 동기가 무엇입니까? 우리 회사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을 말해보세요. 본인의 장단점을 이야기해주세요. 머릿속으로 답변을 되뇌고 또 되뇌었습니다. 새벽 6시쯤 됐을 때 손님이 거의 없어서 잠깐 화장실에 들어가 거울을 봤는데 제 얼굴이 너무 초췌해 보였어요.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고 얼굴은 푸석푸석했습니다. 이 얼굴로 면접을 보면 떨어지겠는데? 불안한 마음이 밀려왔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오전 7시에 퇴근해서 집에 가서 1시간 정도 자고 씻고 면접복 입고 나가면 딱 맞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면접은 최악이었어요. 전날 밤샘 근무 때문에 정신이 흐릿했고 면접관 질문에 제대로 된 답변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원 동기가 뭔가요? 라는 기본적인 질문에도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서 횡설수설했어요. 그렇게 준비했던 답변이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면접관 3명이 저를 보는 눈빛에서 이미 결과가 보이는 것 같았어요. 면접장을 나오면서 이번에도 떨어졌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지하철역으로 걸어가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계단을 내려가다가 그만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쳐다봤지만 신경 쓸 여유가 없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는 걸까? 나는 왜 이렇게 못난 걸까?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통장을 확인해 봤습니다. 잔고는 딱 6만 원이 남아 있었어요. 편의점 급여가 들어오려면 일주일은 더 기다려야 했고 당장 내일 먹을 끼니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갑을 열어봤더니 10,000원짜리 한 장이 전부였어요. 그 돈으로 이틀은 버텨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떠오른 건 할머니였습니다. 오늘은 할머니한테 10,000원을 드릴 수 없겠네. 그 생각을 하니까 가슴이 더 아팠어요. 할머니한테 드리는 그 10,000원이 제가 하루하루 버티는 이유 중 하나였거든요. 누군가한테 작은 도움이라도 될 수 있다는 게 저한테는 큰 위로였습니다. 그게 제가 아직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라는 증거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결국 할머니한테 가기로 했어요. 마지막 남은 10,000원이었지만 할머니를 만나지 않으면 하루를 버틸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편의점 알바 출근 전에 지하철역으로 향했어요.
할머니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계셨습니다. 오후 7시쯤 되는 시간이었는데 퇴근하는 사람들로 지하철은 붐볐어요. 하지만 할머니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할머니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보시고는 환하게 웃으셨어요. 아이고, 우리 딸 또 왔네. 오늘은 좀 일찍 왔구나. 네, 할머니. 오늘 면접 봤는데 일찍 끝나서요. 그래? 면접 잘 봤어?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할머니는 제 표정을 보시더니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냥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셨어요. 저는 할머니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대리석 바닥은 차가웠지만 할머니 곁에 있으니 마음만은 따뜻했어요. 할머니의 노랫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노래가 끝나고 할머니가 잠시 쉬시는 동안 저는 지갑에서 10,000원을 꺼냈어요. 할머니 앞 종이컵에 넣으려는데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딸아, 오늘은 괜찮아. 너 지금 힘든 거 다 알아. 아니에요, 할머니. 제가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거예요. 고맙네. 정말 고마워. 근데 너 밥은 먹었니? 네, 먹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지만 할머니한테 들킬까봐 배를 손으로 눌렀습니다. 할머니는 제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시더니 품에서 무언가를 꺼내셨어요. 김밥이었습니다. 비닐에 쌓인 작은 김밥 한 줄이었어요. 이거 아까 편의점에서 샀는데 나 혼자 먹기엔 많더라고. 너 먹어. 아니에요, 할머니. 할머니가 드세요. 아이고, 난 아침에 배불리 먹었어. 또 안 먹으면 버릴 거야. 할머니는 제 손에 김밥을 쥐어주셨습니다. 따뜻했어요. 저는 할머니가 저를 위해 사신 거라는 걸 알았지만 모르는 척 했어요. 감사합니다, 할머니. 잘 먹을게요. 김밥을 한 입 베어 물었는데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김밥을 먹고 있는데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노래가 흘러나왔어요. 할머니가 아까 부르셨던 그 노래였습니다. 사랑은 눈물의 씨앗, 이별은 그 열매. 할머니가 깜짝 놀라신 듯 저를 쳐다보셨어요. 그리고 갑자기 눈시울이 붉어지시더니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김밥을 내려놓고 할머니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왜 그러세요? 제가 뭐 잘못했어요? 아니야, 아니야. 할머니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셨지만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는 한참 동안 아무 말씀도 못 하시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셨어요. 너 노래 배운 적 있니? 아니요. 그냥 어릴 때 교회 성가대에서 조금 불렀던 게 전부예요. 목소리가, 네 목소리가. 할머니는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그냥 저를 한참 동안 바라보셨어요. 할머니의 눈빛에는 뭔가 깊은 슬픔 같은 게 담겨 있었습니다. 너 몇 살이니? 27이요. 27. 할머니는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러더니 다시 제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셨습니다. 너 목소리가 누군가를 닮았어. 누구요?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고개를 저으시며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만 하셨어요. 하지만 할머니의 표정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깊은 생각에 잠겨 계신 것 같았고 눈물이 계속 맺히셨다 사라지기를 반복했어요. 저는 뭐라고 여쭤봐야 할지 몰라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도 한동안 말씀이 없으셨어요. 전동차가 들어오고 나가는 소리만 울려 퍼졌어요. 그때 할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딸아, 너한테 재능이 있어.
내가 들으면 알아. 재능이요? 응. 네 목소리 정말 특별해. 절대 포기하면 안 돼. 할머니의 말씀에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누구도 제 노래를 들어준 적이 없었거든요. 할머니가 처음으로 제 노래를 들어주신 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50번째 면접 결과가 나왔습니다. 불합격이었어요. 문자를 받고 멍하니 앉아 있는데 집주인 아주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내일까지 밀린 월세 안 내시면 정말 방 빼야 합니다. 저는 네, 알겠습니다. 라고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하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통장 잔고는 2만 원, 지갑 안에는 1,000원짜리 몇 장이 전부였어요. 편의점 급여가 들어오려면 아직 사흘이나 남았습니다. 그날 밤 편의점에서 일하는데 손님 한 명이 소주 2병을 사갔어요. 계산하면서 그 사람 얼굴을 봤는데 저보다 나이가 많아 보이는데도 당당하게 웃으며 나가더라고요. 나는 왜 저렇게 못 사는 걸까? 새벽 4시쯤 됐을 때 편의점에 손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는 카운터에 앉아서 핸드폰으로 구인구직 사이트를 들어갔어요. 신입 채용 공고를 하나하나 확인했지만 이제는 지원할 의욕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또 떨어질 텐데 뭐하러 지원해.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멍하니 바라봤어요.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한테는 패만 끼치고 저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빚만 쌓여가고 집도 곧 쫓겨날 판이었어요. 차라리 없어지는 게 나을까? 그런 생각이 들자 무서웠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무서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 생각이 위로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냥 사라지면 이 모든 게 끝나는 거잖아. 다음 날 저녁, 저는 한강으로 향했어요. 집에서 나올 때 핸드폰도 두고 나왔습니다. 누구한테도 연락받고 싶지 않았거든요. 버스를 타고 한강다리 근처에서 내렸어요. 다리 위를 걸어가는데 바람이 차갑게 불었습니다. 11월 초였는데도 겨울 같았어요. 난간 앞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까만 강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여기서 뛰어내리면 어떻게 될까? 그 생각을 하는 순간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무서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에 눈물이 났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때 갑자기 할머니 얼굴이 떠올랐어요. 딸아, 너한테 재능이 있어. 절대 포기하면 안 돼. 할머니가 제 손을 잡고 하셨던 말씀이 귓가에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의 따뜻한 손, 할머니의 온화한 미소, 할머니가 저를 바라보시던 그 눈빛. 할머니, 저는 난간에서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할머니한테도 인사도 안 하고 갈 순 없지. 그 생각이 들자 발길이 저절로 돌아갔어요. 다리를 내려와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할머니가 계신 역으로 갔어요. 역에 내려서 할머니가 늘 계시던 곳으로 뛰어갔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안 계셨어요. 어? 오늘은 안 계시네? 처음엔 그냥 일찍 들어가신 줄 알았습니다. 벌써 밤 10시가 넘었거든요. 저는 허탈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어요. 다음 날도 할머니는 안 계셨습니다.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어요. 3일째 되던 날, 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거 아니야? 영무원실로 찾아가서 물어봤어요. 저기요, 혹시 이 역에서 노래하시던 할머니 보셨어요? 아, 그 할머니요. 며칠 전에 쓰러지셔서 병원 가셨어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네? 쓰러지셨다고요?
네, 사흘 전쯤이었나? 갑자기 쓰러지셔서 119 불렀어요. 어느 병원으로 가셨는지 아세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구급대원들이 데려가셨으니까 근처 큰 병원 아니겠어요? 저는 고맙다는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역무원실을 나왔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할머니, 할머니. 근처 병원들을 다 돌아다녔습니다. 하지만 할머니 성함을 모르니 찾을 방법이 없었어요. 응급실 데스크에 가서 물어봐도 환자 정보는 보호자에게만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라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한숨도 못 잤어요. 할머니가 어디 계시는 걸까? 많이 아프신 건 아닐까? 며칠 전 제가 한강 다리 위에서 죽으려고 했을 때 저를 붙잡아 주신 건 할머니였어요. 할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내가 할머니를 찾아야 하는데, 하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할머니 이름도 모르고, 어디 사시는지도 모르고, 가족이 있으신지도 몰랐어요. 저는 그저 매일 지하철역에 가서 할머니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지만 할머니는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할머니가 늘 앉아 계시던 그 자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 빈자리를 아무렇지 않게 지나쳤어요. 아무도 할머니를 기억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저만 그 자리에 멈춰서서 할머니를 기다렸어요. 할머니, 어디 계세요? 제발 돌아와 주세요. 하지만 할머니는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2주가 흘렀습니다. 저는 여전히 편의점에서 일하며 근처 병원들을 찾아다녔어요. 작은 병원부터 큰 종합병원까지 갈 수 있는 곳은 다 가봤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를 찾을 수 없었어요. 어느 날 퇴근길이었습니다. 새벽 7시쯤 편의점을 나와 집으로 가는데 문득 한 병원 앞을 지나게 됐어요. 해동 요양병원이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전에는 몰랐던 병원이었어요. 작은 병원이었는데 입구 쪽에 할머니 한 분이 휠체어를 타고 계셨습니다. 뒤에서 보니 할머니 같았어요. 저는 뛰어갔습니다. 할머니! 하지만 돌아본 얼굴은 다른 분이었습니다. 저는 실망해서 고개를 숙였어요. 그때 옆에서 간호사가 나오더니 저를 보고 물었습니다. 누구 찾으세요? 아, 아니에요. 제가 착각했나 봐요. 혹시 환자분 찾으시는 거예요? 네. 지하철역에서 노래하시던 할머니를 찾고 있는데요. 간호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아, 혹시 김효진 할머니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함을 잘 모르는데 70대쯤 되시고 목소리가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맞는 것 같은데요? 2주 전에 입원하셨거든요. 2층 200 사무실에 계세요. 저는 간호사한테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병원 안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계단을 올라 2층으로 갔어요. 복도를 따라 걸어가다가 203호라는 숫자가 붙은 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손을 들어 노크하려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할머니가 정말 여기 계실까?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문을 두드렸어요. 할머니, 저예요. 안에서 할머니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침대에 할머니가 앉아 계셨습니다. 얼굴이 많이 야위셨지만 분명 그 할머니였어요. 아이고, 딸아! 할머니가 저를 보시고는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울음이 터져나왔어요. 침대로 달려가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저 얼마나 찾았는지 아세요? 미안해, 딸아. 내가 갑자기 아파서. 괜찮으세요? 많이 아프셨어요? 이제 괜찮아. 약 먹으니까 좀 나아졌어. 할머니는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어요.
저는 할머니 손을 꼭 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할머니도 제 손을 잡고 계셨어요. 한참 후에야 진정이 됐습니다. 할머니,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글쎄다. 여기 입원비도 밀려서 곧 나가야 할 것 같아. 그럼 어디 가세요? 아무 데나 가지 뭐. 할머니는 혼자니까. 할머니의 목소리가 쓸쓸했어요. 가족분은 안 계세요? 할머니는 잠시 말이 없으셨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시더니 천천히 입을 여셨어요. 딸아, 할머니가 너한테 할 이야기가 있어. 네, 할머니, 말씀하세요. 사실 나는 옛날에 가수였어. 네? 할머니의 말씀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40년 전이야. 가요제에서 대상을 받았지. 그때 내 나이가 29이었어. 할머니는 먼 곳을 바라보시는 눈빛으로 말씀하셨어요. 노래를 정말 좋아했어. 무대에 서는 게 꿈이었고, 그 꿈을 이뤘지. 그런데 왜 매니저가 있었어. 나한테 잘해주고, 나를 스타로 만들어주겠다고 했지.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사람을 믿었어.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내 전 재산을 맡겼어. 그런데 그 사람이 다 가져갔어. 돈도, 저작권도, 내 노래도 전부. 그게 어떻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대. 계약서에 다 써 있었다나 뭐라나. 할머니는 씁쓸하게 웃으셨어요. 가족들도 다 떠났어. 남편도, 오빠도, 다들 나한테 실망했지. 할머니, 혼자 남았어. 그래도 견뎠어. 딸이 있었거든.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예쁜 딸이었어. 엄마 닮아서 노래도 잘했지. 딸분이 어떻게 되셨어요? 할머니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하셨어요. 27살 때였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 그날 이후로 나는 노래를 못했어. 딸 목소리가 자꾸 들리는 것 같아서.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살다가 지하철에서 너를 만났지. 네 목소리를 듣는 순간 나는 알았어.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네 목소리가 우리 딸이랑 똑같았어. 음색도 톤도 다 똑같았어. 할머니, 그래서 나는 매일 너를 기다렸어. 너의 목소리가 나를 너무 따뜻하게 해줬거든.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딸아, 너한테 재능이 있다고 했잖아. 그건 거짓말이 아니야. 너는 우리 딸처럼 노래를 해야 해. 내가 못 이룬 꿈, 우리 딸이 못 이룬 꿈을 네가 이뤄야 해. 할머니, 저는 포기하면 안 돼. 절대로.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고 나서 저는 병원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계속 할머니 말씀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너는 우리 딸처럼 노래를 해야 해. 다음 날 저는 다시 병원을 찾아갔어요. 할머니한테 우유라도 드리고 싶어서 편의점에서 한 통을 샀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할머니가 침대에 앉아서 간호사랑 이야기하고 계셨어요. 할머니, 이거 보셨어요? 조회수가 벌써 200만이 넘었대요. 그래? 그렇게나?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할머니가 저를 보시고는 손짓을 하셨어요. 간호사가 들고 있던 핸드폰을 저한테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영상이 하나 재생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영상 속에 제가 있었습니다. 지하철역에서 제가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할머니 옆에 앉아서 할머니가 부르시던 노래를 따라 부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언제 찍힌 거예요? 2주 전이래요. 누가 지나가다가 찍어서 유튜브에 올렸나 봐요.
내가 병원 오기 전날이었어. 네가 내 노래 따라 부르던 거 기억나지? 저는 영상을 다시 봤습니다. 조회수가 234만 회라고 써 있었어요. 댓글도 수천 개가 달려 있었습니다. 목소리 미쳤다. 이 사람 누구야? 기획사는 뭐하냐? 진짜 프로 같은데? 제가 어제 우연히 발견했어요. 댓글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간호사가 댓글창을 스크롤 내렸습니다. 옆에 계신 할머니, 혹시 김효진 아냐? 어? 진짜 김효진 같은데? 가요제 대상 받았던 그 전설의 가수? 저는 그 댓글들을 읽으며 할머니를 봤습니다. 사람들이 날 기억하네.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더 아래쪽 댓글에는 이런 내용도 있었어요. 김효진, 그때 매니저한테 사기당했잖아. 그 매니저 지금 대형 기획사 대표래. 진짜? 누구인데? 코지엔터 대표 김우진. 검색해봐. 40년 전 김효진 담당 매니저였어. 저는 그 이름을 봤습니다. 김우진. 할머니한테서 전 재산을 다 빼앗아간 그 사람. 할머니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그 사람, 아직도 잘 살고 있구나. 할머니, 이 사람이 할머니한테 사기친 그 사람이에요? 응, 40년 전에. 저는 다시 댓글을 읽었습니다. 김우진 완전 떵떵거리며 살던데. 회사도 엄청 크고. 김효진은 지하철에서 노래하고 있는데 말이야. 너무 불공평하다. 이거 기사화 시켜야 하는 거 아니야? 댓글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할머니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렸어요. 병원 원무과 직원이 들어왔습니다. 김효진 환자분 계신가요? 네, 저인데요. 아래 로비에 기자분들이 오셨는데요. 인터뷰 요청하고 있어요. 기자요? 네, 대형 방송사 여러 곳에서 왔어요. 유튜브에서 화제가 되신 거 보고요. 할머니는 저를 봤습니다. 저도 놀란 표정으로 할머니를 봤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인터뷰 하실 건가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그럼 준비되시면 1층 상담실로 모시겠습니다. 직원이 나간 후 할머니는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보셨어요. 40년 만이야. 사람들이 날 기억해주는 게.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딸아, 이제 시작이야. 네 목소리가 세상에 알려졌어. 그리고 그 사람의 진실도 곧 밝혀질 거야. 할머니, 저 무서워요.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괜찮아. 할머니가 있잖아. 우리 함께 하자. 저는 할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뭔가 새로운 빛이 떠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1층 상담실로 내려갔습니다. 문을 열자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기자들이 7명쯤 와 있었습니다. 한 기자가 먼저 질문했어요. 김효진 선생님, 40년 만에 대중 앞에 나타나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떨리네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를 기억해 주실 줄 몰랐어요. 당시 매니저였던 김우진 씨와의 관계는 어땠나요? 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셨습니다. 그분은 저한테 많은 약속을 하셨어요. 스타로 만들어주겠다고, 평생 책임지겠다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선생님의 전 재산을 가져간 거죠? 네. 계약서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제 잘못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작권도, 음원 수익도, 공연비도 전부 그분 앞으로 되어 있었어요. 저는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기자들이 메모하기 시작했어요. 카메라 셔터 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지금도 김우진 씨를 원망하시나요? 원망.
그런 건 이미 오래전에 접었어요. 그냥 제 인생이 그랬다고 생각했습니다. 할머니, 저는 할머니 손을 꼭 잡았어요. 할머니는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생각이 들어요. 제 옆에 이렇게 소중한 아이가 있으니까요. 인터뷰는 1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할머니는 40년 전 이야기를 차분하게 들려주셨어요. 기자들은 열심히 받아 적었습니다. 인터뷰가 끝나고 기자 한 분이 저한테 다가왔어요. 혹시 영상 속 주인공이 본인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노래 정말 잘하시던데요. 가수 준비하고 계세요? 아니요. 저는 그냥 취업 준비 중이에요. 취업이요? 그 목소리로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병실로 돌아온 후 할머니는 피곤하신 듯 침대에 누우셨어요. 저는 할머니 곁에 앉아서 물 한 잔을 드렸습니다. 고맙다, 딸아.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전화 너머로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드림 엔터테인먼트 캐스팅팀 김하연입니다. 혹시 지금 통화 가능하세요? 네,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영상 봤어요. 목소리 정말 좋으시더라고요. 저희 회사에서 오디션 제안하고 싶은데요. 저는 할머니를 봤습니다. 할머니도 제 표정을 보시고는 뭔가 눈치채신 것 같았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생각할 시간 좀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할머니가 물으셨어요. 기획사에서 온 거니? 네, 오디션 보라고 하는데요. 그래, 좋은 기회네. 할머니의 표정이 복잡해 보였어요. 할머니,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가 원하는 대로 해. 할머니는 뭐든 지지할게.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기획사 오디션을 봐야 할까? 노래를 해야 할까? 하지만 머릿속에는 다른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할머니는요? 할머니의 억울함은요? 40년 동안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지내셨어요. 사기를 당하고도, 전 재산을 잃고도, 가족을 잃고도 그냥 참고 사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병원으로 갔어요. 할머니는 창가에 앉아서 밖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할머니, 왔구나. 잘 생각했니? 네, 결정했어요. 그래? 뭐로 결정했는데? 저 오디션 안 볼 거예요. 뭐? 할머니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그 전에 먼저 할 일이 있어요. 김우진이요. 그 사람 고소할 거예요. 딸아, 할머니가 당하신 일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제가 성공하는 건 나중 일이에요. 먼저 할머니 억울함부터 풀어드릴게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마워. 할머니, 혹시 증거 같은 거 남아 있으세요? 계약서나 문서 같은 거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있어. 다 가지고 있어. 어디에요? 내가 살던 고시원에 40년 동안 버리지 못하고 간직했어. 그럼 지금 가서 가져올게요. 어디에요? 할머니가 주소를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바로 그곳으로 향했어요. 낡은 건물 3층에 있는 작은 고시원이었습니다. 할머니 방은 2평도 안 돼 보였어요. 침대 하나랑 작은 옷장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할머니가 알려주신 대로 옷장 밑을 열어봤어요. 낡은 가방 하나가 있었습니다. 가방을 열자 누렇게 바른 서류들이 나왔어요. 계약서였습니다. 40년 전 할머니와 김우진이 맺은 계약서였어요. 내용을 읽어보니 정말 불공평한 조항들 뿐이었습니다. 저작권 전부 양도,
수익 배분 없음, 일방적 해지권. 할머니한테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계약이었어요. 그 밖에도 입금 내역서, 공연 계약서, 할머니가 쓰신 편지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서류들을 전부 챙겨서 병원으로 돌아갔어요. 할머니한테 보여드리자 한참 서류를 내려다보셨습니다. 이걸 가지고 정말 고소할 수 있을까?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볼 거예요. 딸아, 돈이 많이 들 텐데. 일단 문이라도 해볼게요. 저는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도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어요. 변호사를 만나러 갔습니다. 인터넷으로 찾은 곳이었는데 상담료도 부담스러웠지만 일단 가봐야 했어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변호사가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서류 좀 볼까요? 저는 할머니가 40년간 간직하신 서류들을 꺼냈어요. 변호사는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한참 후에 변호사가 입을 열었어요. 이거 승소 가능성 높습니다. 정말요? 계약서 조항 자체가 불공정해요. 당시에도 문제였을 겁니다. 게다가 입금 내역이랑 대조해보면 횡령 정황도 보이고요. 그럼 그 사람을 고소할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네, 사기죄랑 횡령죄로 고소 가능합니다. 다만 변호사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소송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상대가 대형 기획사 대표니까 변호사단 꾸려서 나올 거예요. 얼마나 들까요? 최소 3천만 원은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저는 눈이 캄캄해졌습니다. 3천만 원. 제 통장에 남은 돈은 고작 몇만 원이었어요. 할머니도 아무 말씀 못 하셨습니다. 그때 변호사가 말했어요. 근데 이거 언론에 알려지면 어떨까요? 지금 유튜브에서 인기 뜨겁잖아요. 언론이요? 네. 여론이 우호적이면 상대 측도 합의 쪽으로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할머니를 봤습니다. 할머니도 저를 보셨어요. 할머니, 어떻게 하실래요? 해보자. 이제 숨길 것도 없어. 그날부터 일이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변호사가 고소장을 접수했고 언론에도 자료를 배포했어요. 다음 날 아침 포털 사이트 메인에 기사가 떴습니다. 전설의 가수 김효진, 40년 만에 매니저 고소, 사기, 횡령 혐의. 기사는 순식간에 퍼져나갔어요. 댓글이 수천 개씩 달렸습니다. 김우진 진짜 쓰레기네. 40년 동안 잘 먹고 잘 살았으면 됐지. 법으로 처벌해야 한다.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어요. 3일 후 김우진 측 변호사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합의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저희는 거절했습니다. 할머니가 원하신 건 돈이 아니었거든요. 재판은 생각보다 빨리 진행됐어요. 증거가 명확했고 여론도 우리 편이었습니다. 1심 선고날, 저는 할머니와 함께 법정에 앉아 있었어요.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김우진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다. 또한 피해자에게 8억 원을 배상하라. 법정이 술렁거렸어요. 할머니는 아무 말씀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냥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우셨어요. 저는 할머니를 끌어안았습니다. 할머니, 이겼어요. 드디어 이겼어요. 법정 밖으로 나오니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마이크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서로 손을 잡고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배상금이 나온 후 할머니는 제대로 된 요양병원으로 옮기셨어요. 깨끗하고 따뜻한 방에서 좋은 음식 드시며 지내셨습니다. 저는 그동안 밀린 월세를 갚고 학자금 대출도 정리했어요. 그리고 드림 엔터테인먼트한테 다시 연락했습니다. 오디션
보고 싶습니다. 일주일 후 오디션을 봤어요. 할머니께 배운 옛날 노래를 불렀습니다. 합격 통보를 받았을 때 가장 먼저 할머니한테 달려갔어요. 할머니, 저 합격했어요. 그래? 잘했네. 축하한다.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6개월간 연습생 생활을 했어요.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생각하면 버틸 수 있었거든요. 드디어 데뷔날이 다가왔습니다. 데뷔 무대는 음악방송이었어요. 할머니가 40년 전에 불렀던 노래를 리메이크한 곡이었습니다. 사랑은 눈물의 씨앗. 무대에 오르기 전 저는 할머니한테 전화했어요. 할머니, 지금 TV 키셨어요? 응, 켰어. 제 무대 꼭 봐주세요. 당연하지. 내가 안 보면 누가 봐. 무대에 올랐습니다. 조명이 켜지고 음악이 시작됐어요. 저는 눈을 감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할머니가 지하철역에서 부르시던 그 목소리를 떠올리며 노래가 끝나고 박수 소리가 들렸어요. 무대를 내려와서 대기실로 돌아왔습니다. 매니저가 핸드폰을 건네줬어요. 실시간 검색어 1위예요. 방송이 끝나고 저는 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할머니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할머니는 침대에 앉아서 TV를 보고 계셨어요. 제 무대 재방송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뺨에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저는 할머니 곁에 앉아서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봤어요? 응, 봤어. 어땠어요? 좋았어. 정말, 정말 좋았어.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고맙다, 딸아. 네가 할머니 노래를 다시 불러줘서. 할머니, 저 1위 하면요. 응? 할머니 노래 전부 다 리메이크 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할머니 목소리를 기억하게 만들 거예요. 할머니는 아무 말씀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냥 제 손을 잡고 우셨어요. 저도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울었어요. 창밖으로 봄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어요. 할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딸아, 정말 고맙다. 저도 감사해요, 할머니. 저는 할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TV에서는 계속 제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할머니의 노래가, 우리의 노래가.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처음 10,000원을 들였던 그 지하철역에서 시작된 인연이 40년의 억울함을 풀고 두 사람 모두에게 새로운 시작을 선물했습니다. 누군가에게 건넨 작은 친절이 어떤 모습으로 돌아올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진심은 언젠가 빛을 발한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오늘 누군가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 기회가 있다면 망설이지 마세요. 그 따뜻한 마음이 언젠가 어떤 기적을 만들어낼지 아무도 모르니까요. 오늘 사연의 주인공들을 위해 따뜻한 댓글 하나씩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응원이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황혼의 편지함. 오늘도 함께한 시간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